북한에서 공개하지 않은 이야기. 2025년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나라. 인구 2,500만 명이 살아가는 땅.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북한의 진짜 모습입니다. 화려한 선전 영상 뒤에 감춰진 일상, 주민들의 진짜 상,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현실입니다. 북한에서 카메라를 꺼내는 것, 그것은 목숨을 거는 행위입니다. 북한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조차 허가된 장소에서만, 허가된 각도로만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북한 주민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간 소수의 영상들이 외부로 유출되었습니다. 중국 국경 근처에서 몰래 숨긴 휴대폰으로 때로는 목숨을 걸고 촬영된 장면들입니다. 2019년 가을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주민이 겉옷 안주머니에 작은 카메라를 숨깁니다. 목표는 장마당, 북한에서 시장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카메라가 포착한 장면은 우리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장마당 입구에는 인민보안원이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날카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기력해 보입니다. 그들 역시 이곳에서 장사를 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 안으로 들어가면 천막과 좌판들이 빼곡합니다. 쌀, 옥수수, 중국산 과자, 밀수입된 한국 라면, 그리고 조심스럽게 거래되는 USB 메모리까지 있습니다. 이 장면이 충격적인 이유는 북한이 더 이상 국가 배급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주민들은 스스로 살기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장마당입니다. 같은 해 겨울 평양에서 50km 떨어진 어느 마을에서 오후 8시가 되자 거리에 불이 꺼집니다. 평양은 쇼윈도입니다. 외국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도시입니다. 하지만 평양을 벗어나면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기가 들어오는 시간은 하루 2시간에서 3시간. 그나마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은 촛불과 손전등의 의지에 저녁을 보냅니다. 어둠 속에서도 사람들은 움직입니다.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고 중국 드라마가 담긴 USB를 몰래 거래하고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왜 이 영상들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걸까요?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북한을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는 감시입니다. 북한에는 세 가지 감시망이 존재합니다. 첫째, 국가안전보위부. 우리로 치면 국정원과 경찰을 합친 조직입니다. 정치적 충성도를 감시하고 반체제 임무를 색출합니다. 둘째, 인민보안성. 일반 치안을 담당하지만 주민들의 일상을 감시하는 역할도 합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이웃입니다. 북한에는 인민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약 20가구에서 40가구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 서로를 감시하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인민반 회의가 열립니다. 반장님, 저희 집은 이번 주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이상한 행동을 했다면 즉시 보고됩니다. 중국 전화를 사용했다거나 한국 드라마를 봤다거나 김정은 초상화에 먼지가 쌓였다거나 하는 일들 말입니다. 이웃이 이웃을 고발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2017년 어느 탈북자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제 이웃이었던 김 씨는 중국 전화로 탈북한 아들과 통화했습니다. 단 5분. 그게 발각되었습니다. 김 씨는 사라졌고 그의 가족도 추방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묻지 않습니다. 묻는 것 자체가 위험하니까요. 북한 주민들이 카메라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사진 한 장, 영상 몇 초가 정치범 수용소행 티켓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만이 아닙니다. 가족 3대가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일부 활동가들은 카메라 대신 소리를 기록합니다. 작은 녹음기를 5단에 숨기고 시장의 대화, 거리의 소음,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습니다. 2020년 한 탈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USB를 숨기기 위해 김치 항아리 밑바닥을 이용했습니다. 보위부가 검열을 나와도 김치 항아리까지는 뒤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3년간 한국 드라마를 봤습니다. 감시 속에서도 사람들은 방법을 찾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조금이라도 자유를 맛보기 위해서 말입니다. 1990년대 중반 북한에는 대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는 시기입니다.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 경제는 붕괴했습니다. 소련의 지원이 끊기고 자연재해가 겹쳤습니다. 공식 통계는 없지만 추정 사망자는 50만에서 300만 명. 북한 전체 인구의 10% 이상이 굶어 죽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때 북한 주민들은 깨달았습니다. 국가는 우리를 먹여 살리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생존을 위해 사람들은 시장으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굶어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정부도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3년 북한 정부는 공식적으로 종합시장을 허용했습니다. 현재 북한 전역에는 약 400개 이상의 공식 시장이 있으며 비공식 시장까지 합치면 그 수는 훨씬 많습니다. 함흥시 서오장마당, 오전 10시의 모습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입구부터 사람들로 붐빕니다. 대부분이 여성입니다. 북한에서 장사는 주로 여성의 몫입니다. 남성들은 공식적으로 직장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첫 번째 좌판에서 50대 여성이 옥수수를 팝니다. 1kg에 5,000원입니다. 북한 돈 5,000원은 미화로 약 50센트입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의 평균 월급이 3,000원에서 5,000원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것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두 번째 구역에는 중국산 물건들이 있습니다. 냄비, 숟가락, 플라스틱 그릇, 그리고 조심스럽게 거래되는 USB와 SD카드도 있습니다. 아주머니, 이거 뭐가 들었어요? 중국 드라마, 한국 드라마 좀 있고 조용히 봐야 해.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김순희, 가명입니다만 38세, 청진 출신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김순희 씨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됩니다. 그녀는 중국에서 밀수입된 옷을 판매합니다. 매일 아침 도매상에게서 옷을 받아와 시장에 좌판을 펼칩니다. 하루 매출은 좋은 날에는 3만 원, 미화로 약 3달러입니다. 나쁜 날은 5,000원도 안 됩니다. 이 돈으로 그녀는 두 아이를 키웁니다. 쌀을 사고 학교 뇌물을 북한에서는 성이라 부르는데요. 이것을 내고 전기가 없을 때 쓸 촛불을 삽니다. 남편은 공식적으로는 탄광에서 일합니다. 하지만 월급이 나온 지 2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공식적으로 개인 건설 일을 합니다. 이것이 현대 북한 경제의 실체입니다. 공식 경제는 사실상 멈춰 있고 주민들은 비공식 시장 경제로 생존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제하려 하지만 이미 손을 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같은 시각 대한민국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24시간 불이 켜져 있고 수백 가지 물건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가격을 비교하고 카드를 긁고 배달을 주문합니다. 북한의 장마당과 서울의 마트. 같은 시장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생존의 공간이고 다른 하나는 선택의 공간입니다. 2024년 기준 대한민국의 1인당 GDP는 약 3만 5천 달러입니다. 북한은 공식 통계가 없지만 추정치는 약 600달러에서 1000달러. 남한의 40분의 1 수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의료 시스템의 차이, 교육 기회의 차이, 그리고 무엇보다 선택할 자유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북한을 가장 정확하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탈북자들입니다. 2024년 현재 남한에 정착한 탈북민은 약 3만 4천 명입니다. 중국, 동남아시아, 미국 등 전 세계로 흩어진 탈북자까지 합치면 그 수는 훨씬 많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때로 다릅니다. 출신 지역이 다르고 탈북 시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굶주림, 감시, 그리고 이별입니다. 이영희, 이것도 가명입니다만 32세, 2015년에 탈북했습니다. 이영애 씨는 함경북도 무산 출신입니다. 중국 국경에서 가까운 도시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7살이었을 때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배급이 줄었습니다. 쌀이 아니라 옥수수가 나왔어요. 그러다 아예 안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풀을 뜯어서 죽을 끓였습니다. 나무 껍질도 벗겨 먹었어요. 그래도 배가 고팠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 갔더니 제 짝꿍이 책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흔들었지만 깨어나지 않았어요. 영양실조로 죽은 거였습니다. 그때 제 나이 8살이었습니다. 2024년 현재도 북한의 식량 상황은 심각합니다. UN 세계 식량 계획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약 40%가 영양 부족 상태입니다. 특히 어린이와 임산부의 영양실조율이 높습니다. 박철수 역시 가명입니다만 45세, 2018년에 탈북했습니다. 박철수 씨는 평양에서 자랐습니다. 비교적 좋은 환경이었지만 그 역시 감시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증언입니다. 저는 대학을 나왔고 국영기업에서 일했습니다. 그런 제가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갈 뻔했습니다. 2016년 어느 날 보위부 요원 둘이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노트북을 뒤졌고 USB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 드라마 3편이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뇌물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돈을 받고 일단 봐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올 거라는 걸. 그래서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최미숙 가명, 28세, 2020년에 탈북했습니다. 최미숙 씨는 혼자 탈북했습니다. 부모님과 남동생을 북한에 두고 말입니다. 그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떠나던 날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셨어요. 그냥 중국에 일하러 간다고만 했습니다. 두만강을 건널 때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 북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가족이 있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저는 가족과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탈북한 걸 알면 그들이 처벌받을까 봐요. 이것이 탈북의 가장 큰 대가입니다. 자유를 얻지만 가족을 잃습니다. 많은 탈북민들이 남한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해도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북한에 둔 가족에 대한 죄책감이 있습니다. 탈북은 목숨을 거는 여정입니다. 첫 번째 관문은 북한과 중국 국경입니다.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건너야 합니다. 겨울에는 얼어붙은 강을 걸어서, 여름에는 헤엄쳐서 건넙니다. 국경에는 북한 군인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탈북자를 발견하면 사살 명령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 관문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발견되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됩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은 중국에서 숨어 지내며 브로커를 통해 남쪽으로 향합니다. 세 번째 관문은 동남아시아입니다. 중국에서 라오스, 태국, 베트남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도착해야 합니다. 이 과정만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이 걸립니다. 탈북에는 비용이 듭니다. 브로커 비용, 은신 비용, 이동 비용을 모두 합치면 보통 5,000달러에서 1만 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 600만 원에서 1,200만 원입니다. 북한 주민에게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많은 탈북민들은 한국에 정착한 후 빚을 갚는데 몇 년을 보냅니다.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곳에서는 인간답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젊은 세대가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북한 인구의 약 30%가 30세 이하입니다. 이들은 김정은 시대의 청소년기를 보낸 세대입니다. 이들은 부모 세대와 다릅니다. 고난의 행군을 직접 겪지 않았고 장마당에서 자랐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외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젊은이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물건은 무엇일까요? 스마트폰? 아닙니다. 북한에서 스마트폰은 내부망만 연결됩니다. 답은 USB와 SD카드입니다. 이 작은 저장 장치들은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밀수입됩니다. 국경 마을의 브로커들이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 영화, K-팝을 다운로드한 후 USB에 담아 북한으로 보냅니다. 가격은 USB 하나에 $10에서 $20입니다. 북한 주민에게는 큰 돈이지만 외부 세계를 볼 수 있는 창입니다. 북한 젊은이들은 무엇을 볼까요? 1위는 한국 드라마입니다. 사랑의 불시착, 태양의 후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런 드라마들이 북한에서 몰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왜 한국 드라마일까요? 북한 젊은이들은 드라마를 통해 나만의 일상을 봅니다. 밝게 켜진 거리, 자유롭게 움직이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을 자유롭게 만나고 직업을 선택하고 해외여행을 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충격입니다. 저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한국인인데 왜 저렇게 다르게 살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김현우, 가명, 19세, 평양 대학생의 이야기입니다. 김현우는 평양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당 간부이고 그는 좋은 대학에 다닙니다. 어느 날 친구가 그에게 USB를 건넸습니다. 조용히 봐. 절대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 그날 밤 김현우는 사랑의 불시착을 받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렇게 밝은 거리, 저렇게 많은 음식, 저렇게 자유로운 살. 드라마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선전이 아니라면, 이게 진짜라면. 그날 이후 제 세계관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북한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2020년 북한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했습니다.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면 최대 15년 징역, 유포하면 사형까지 가능합니다. 검열은 강화되었습니다. 백구상무, 북한의 검열 조직인데요. 이들이 불시에 가택수색을 합니다. 컴퓨터, USB, 심지어 노트북의 시청 기록까지 확인합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은 방법을 찾습니다. USB를 땅에 묻거나 벽 안에 숨기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끼리만 공유합니다. 한류의 영향은 언어에서도 나타납니다. 북한 젊은이들 사이에서 남한식 표현이 유행합니다. 대박, 짱, 완전 같은 단어들입니다. 북한 공식 언어와는 완전히 다른 표현들입니다. 당국은 이를 불순한 언어라고 규정하고 단속하지만 막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 사회에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부모 세대는 체제에 충성합니다. 아니, 충성하는 척이라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 세대는 다릅니다. 그들은 질문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해요? 남한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살아요? 우리도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요? 부모는 아이에게 말합니다. 조용히 해. 그런 말 하면 안 돼. 하지만 그 금지가 오히려 호기심을 키웁니다. 북한의 변화는 느리지만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부 정보의 유입, 장마당 경제의 확산, 그리고 무엇보다 젊은 세대의 의식 변화. 이것이 북한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북한은 더 이상 완전히 닫힌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북한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군대입니다. 북한은 선군 정치를 표방합니다. 군대가 최우선이라는 뜻입니다. 북한 전체 인구 2,500만 명 중 현역 군인은 약 120만 명입니다. 여기에 예비군과 중군사 조직을 합치면 700만 명이 넘습니다. 전 세계에서 군인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북한에서 남성은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합니다. 기간은 최소 10년입니다. 남한의 18개월에서 21개월과 비교하면 상상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여성도 선택적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있으며 기간은 약 7년입니다. 이철민, 가명, 전 북한군 중위, 2019년에 탈북했습니다.
이철민 씨는 10년간 북한군에 복무했습니다. 그의 증언은 충격적입니다. 저는 17살에 입대했습니다. 처음 1년은 지옥이었습니다. 하루 3끼. 그런 건 없습니다. 좋을 때는 하루 2번 강냉이죽을 먹습니다. 나쁠 때는 하루 1번입니다. 배가 고파서 쥐를 잡아먹는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군견의 먹이를 훔쳐먹다 걸려서 영창간 동료도 있었습니다. 북한군의 훈련은 가혹합니다. 실탄은 부족하지만 정신교육은 매일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교실을 암송하고 미제와 남조선 괴뢰에 대한 증오심을 키웁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병사들은 이런 교육을 형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배가 고픈데 무슨 정신교육이냐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군대에도 계급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계급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계급입니다. 부모가 돈이 있거나 당 간부인 병사들은 편한 보직을 받습니다. 경비 임무나 사무실 근무로 배치됩니다. 가난한 집 출신은 최전방이나 건설 현장으로 보내집니다. 군대는 북한 사회의 축소판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평등을 외치지만 내부는 철저한 계급 사회입니다. 배고픔과 가혹한 환경 때문에 탈영하는 병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탈영은 곧 사형입니다. 잡히면 공개 처형되거나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영은 계속됩니다. 그만큼 군대 생활이 견디기 힘들다는 증거입니다. 북한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념일까요? 충성심일까요? 아닙니다. 공포입니다. 2021년 북한 해산시 운동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주민들에게 집합명령이 떨어집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운동장에는 이미 수천 명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무대 위에는 한 사람이 묶여 있습니다. 죄목은 한국 영화를 유포한 죄입니다. 집행관이 총을 들어 올립니다. 탕, 탕, 탕. 주민들은 숨죽여 바라봅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립니다. 하지만 보위부 요원이 지켜보기 때문에 아무도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공개 처형의 목적입니다.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공포를 심는 것입니다. 저항하면 너도 저렇게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북한에는 정치범 수용소가 있습니다. 공식 명칭은 관리소입니다. 현재 가동 중인 수용소는 5개로 추정되며 수감자는 약 8만 명에서 12만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힘듭니다. 죄를 지은 본인뿐 아니라 가족까지 3대가 수감됩니다. 이것이 연좌제입니다. 강철한 씨는 정치범 수용소 생존자입니다. 강철한 씨는 10년간 요덕 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의 가족이 반역죄로 몰렸기 때문입니다. 그의 증언입니다. 수용소에서는 하루 12시간 이상 노동을 합니다. 탄광, 벌목, 농사를 합니다. 배급은 강냉이 400g입니다. 그것도 돌과 흙이 섞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양실조로 죽습니다. 시체는 산에 버려집니다. 저는 살아남기 위해 쥐, 뱀, 풀뿌리를 먹었습니다. 21세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정보 통제는 철저합니다. 인터넷은 일반 주민은 접근할 수 없습니다. 북한에는 광명망이라는 내부 인트라넷이 있습니다. 외부와는 완전히 차단되어 있고 오직 북한 정부가 승인한 내용만 볼 수 있습니다. 신문, TV, 라디오 모두 국가가 통제합니다. 모든 뉴스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됩니다. 그래서 일부 북한 주민들은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남한에서 날아오는 삐라를 읽고 라디오를 몰래 듣습니다. 한국의 KBS, 자유아시아 방송, 미국의 소리 같은 외부 방송을 듣는 것은 불법이지만 일부 주민들은 밤에 몰래 청취합니다. 이것이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를 접하는 유일한 창구입니다. 그렇다면 이 체제는 어떻게 유지될까요? 첫째, 공포입니다. 처벌과 감시를 통해 주민들을 통제합니다. 둘째, 고립입니다. 외부 정보를 차단하여 비교 대상을 없앱니다.
셋째, 세뇌입니다. 어릴 때부터 체제 교육을 통해 충성심을 주입합니다. 넷째, 특권 계층입니다. 평양 엘리트들에게는 혜택을 주어 체제의 수호자로 만듭니다. 이 네 가지가 북한 체제의 핵심입니다. 북한은 더 이상 완벽하게 숨겨진 나라가 아닙니다. 밤에 한반도를 위성에서 본다면 어떨까요? NASA의 위성 사진을 보면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남한은 환하게 빛납니다. 서울, 부산, 대구 모든 도시가 불빛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거의 암흑입니다. 평양만 희미하게 빛날 뿐 나머지 지역은 완전히 어둡습니다. 이 한 장의 사진이 남북한의 격차를 보여줍니다. 구글 어스를 통해서도 북한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평양의 거리는 넓고 깨끗해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상한 점들이 보입니다. 도로에 차가 거의 없습니다. 건물들은 외관만 화려하고 창문 안은 어둡습니다. 그리고 군사시설로 추정되는 장소는 의도적으로 흐릿하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2010년대부터 북한 내부 영상이 조금씩 외부로 유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들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첫째, 선전과 현실의 괴리입니다. 북한 정부는 인민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선전합니다. 하지만 유출 영상은 다릅니다. 굶주린 아이들, 무너진 건물, 전기가 없는 거리를 보여줍니다. 둘째, 장마당 경제의 확산입니다. 국가 경제는 무너졌지만 주민들은 스스로 살 길을 찾았습니다. 시장은 북한 경제의 새로운 중심이 되었습니다. 셋째, 젊은 세대의 변화입니다. 외부 정보를 접한 젊은이들은 더 이상 순종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질문하고 의심하고 변화를 갈망합니다. 위성 사진과 유출 영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짜 북한을 이해하려면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바로 탈북자들입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은 때로 상충됩니다. 어떤 사람은 북한에서도 괜찮게 살았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같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북한 내부의 격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평양 엘리트와 농촌 주민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당 간부 자녀와 일반 주민 자녀의 미래는 완전히 다릅니다. 북한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세 가지 렌즈가 필요합니다. 첫째, 객관적 데이터입니다. 위성사진, 통계, 보고서가 여기 해당됩니다. 둘째, 주관적 증언입니다. 탈북자, 방문자, 내부 관찰자의 이야기입니다. 셋째, 역사적 맥락입니다. 북한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역사적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해야 북한의 진짜 모습이 보입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을 어떻게 볼까요? 미국은 안보 위협으로 봅니다.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이 주된 관심사입니다. 중국은 전략적 완충지대로 봅니다. 북한이 무너지면 미군이 중국 국경까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납치 문제와 미사일 위협에 주목합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일본인 납치 사건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유럽은 인권 문제를 강조합니다. 정치범 수용소, 공개 처형, 표현의 자유 억압을 비판합니다. 한국은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의 대상이자 군사적 위협입니다. 동족이자 적입니다. 각국의 시각은 다르지만 한 가지는 공통적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삶에 대한 우려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미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2015년 한 탈북자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 저는 미래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을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벅찼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에 와서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북한 주민 2,500만 명.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사랑하고 꿈꾸고 행복을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그들은 선택의 기회를 갖지 못했을 뿐입니다. 북한은 변할 수 있을까요? 역사는 폐쇄적인 체제도 결국 변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소련, 동유럽, 심지어 중국도 변했습니다. 북한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문제는 언제이고
어떻게 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북한을 잊지 않고 그곳 주민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째,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선입견이나 편견이 아닌 사실에 기반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셋째, 탈북민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사회의 일원입니다. 차별이 아닌 이해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통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희망일까요? 부담일까요? 아니면 막연함일까요? 2024년 현재 남한 국민의 통일에 대한 인식은 복잡합니다. 젊은 세대는 통일의 필요성을 덜 느낍니다.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장년 세대는 통일을 원하지만 경제적 부담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준비하든 안 하든 변화는 올 것입니다. 통일의 경제적 비용은 어느 정도일까요? 독일 통일 사례를 보면 지난 30년간 약 2조 유로, 약 2,600조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한반도는 독일보다 상황이 더 어렵습니다. 남북한 경제 격차가 더 크고 북한 인프라가 더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추정 비용은 최소 수백조 원에서 수천조 원입니다. 하지만 비용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통일은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인력, 새로운 기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북한의 지하자원, 저렴한 노동력 그리고 남한의 기술과 자본이 결합된다면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 준비입니다. 독일 통일 후 동서독 주민 간의 갈등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오시, 동독인과 배시, 서독인이라는 구분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한반도는 어떨까요? 70년 이상 다른 체제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은 단순히 국경을 없애는 것 이상입니다.